오후 4시의 지식충전쇼 이야기 더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요즘 관심사가 파충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악어늪에 불법 이민자를 가둘 감옥을 만들겠다더니요. 이번에는 베일에 가려졌던 파충류 특수부대를 공개했습니다. 자,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 일단 영상부터 하나 볼 텐데요. 자, 이 영상, 미국 플로리다의 악어 늪지대에 그야말로 8일 만에 만들었던 불법 이민자 수용시설이에요. 뭐 보면은 철조망 보이고 뭐 침대들 갖가지 놓여져 있고 한데 분위기 상당히 살벌해요. 근데 여기 CCTV만 무려 200대가 들어갔어요. 철저한 감시 태세를 구축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CCTV만 무려 200대 이상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하고요. 전체 구역을 8.5km에 달하는 가시철조망으로도 감싸고 있다고 합니다. 보안 인력이 400명이고 방위군, 주 방위군 100명이 경비 병력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수용 인원이 3,000명에서 최대 5,000명까지 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감시 인력과 장비만 보면은 그야말로 탈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탈출한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저 가시철조망 넘어서면 뭐가 있냐면요. 악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악어요? 여기가 원래는 어떤 지역이냐면 마이애미에서 한 60-80km 떨어진 외딴 지역의 늪지대예요. 그래서 이 교도소 자체가 수용소 자체가 주변이 늪지대로 둘러싸여 있고 여기에 뭐 악어라든가 비단뱀 이런 짐승들이 서식하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조롱성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기서 나가는 길은 추방밖에 없다. 나가다가 악어한테 물려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직선으로 뛰지 말고 지그재그로 뛰면 생존 확률이 1%는 올라갈 거다. 이런 식으로 조롱 섞인 얘기까지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알고 보니까 이렇게 뱀이랑 악어로 이민자를 막아보겠다 이런 트럼프의 구상이요. 하루 이틀은 아니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6년 전에 이렇게 뉴욕타임즈 보도가 있었는데요. 트럼프가 평소 참모들에게 뱀과 악어를 풀어둔 참호를 만들어서 국경을 강화하자고 제안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이용주 평론가, 실제 비용까지 알아봤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2019년 3월에 백악관 참모 회의를 하면서 나왔던 말들인데요.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 1기였습니다. 그때 이 회의를 하면서 트럼프가 이 주변의 그 참모들한테 지금 이민자들이 미국을 향해서 떼를 지어서 걸어오고 있으니까 다리를 쏘면 이 이민 행렬이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만약에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넘어왔을 때 우리가 그들을 가두기 위해서는 이 참호를 판 다음에 거기다가 악어와 뱀을 두면 이 불법 이민자들이 도망치지 못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와중에 뭐 국경 장벽에다가 전기를 흐르게 해서 거기에 뭐 이렇게 손을 대면 감전당하게 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이거 하는데 가격이 얼마가 드느냐. 뭐 이런 식으로 좀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참모들은 지금 2기와는 다르게 1기에서는 트럼프에 반대하는 참모들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아이고 대통령님 그거 안 됩니다라고 이게 굳고 말렸는데 그때 트럼프가 이 극대노, 경노를 하면서 왜 내 맘대로 못하게 해? 라고 얘기했던 것이 지금 뉴욕타임즈 기사로 남아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자 이런 상황에서 숨겨왔던 비밀병기, 그러니까 파충류 부대를 미 육군이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저 영상을 공개를 한 건데 아니 저렇게 부대원이 목에 이렇게 뱀을 걸치고 있어요. 저게 무슨 부대인 거예요? 네, 보통 우리가 파충류 부대라고 하면은 혹시나 뭐 이 파충류들 뭐 뱀이나 악어를 훈련시켜가지고 적군을 공격하게 해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저분들은요 이 군인들이 작전 지역에서 악어나 뱀을 이제 마주쳤을 때 뭐 예를 들자면 이 습지대를 이제 낮은 포복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뱀이랑 눈이 마주쳤을 때 그 뱀을 어떻게 회유를 해서 이 위기를 잘 이끌어 나가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하는 그런 특수 부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그 트럼프 행정부가 이 파충류와 굉장히 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파충류 특수 부대가 베일을 좀 벗게 됐는데요. 사실 알고 보니까 이분들은 1950년대부터 뭐 말하자면은 뭐 베트남 전쟁, 걸프전 이전부터 이런 이 파충류와의 교감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의외로 조예가 깊은 이 역사가 깊은 이런 부대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미국이 요새 이제 국방비를 한 1,000조를 쓴다고 해서 천조국이다 이런 말이 붙었는데 그 이름답게 참 이색적인 부대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교관의 말도 한번 준비되어 있는데 들어보실까요? The role of the reptile team basically is for educational purposes. So what we do is we educate students on snakes and different reptiles that they may come across in the training. And so we want them to be able to identify whether an animal is venomous or non-venomous. 자, 트럼프가 뭐 이렇게 미국 내에서는요, 파충류를 앞세워서 불법 이민자 좀 엄격히 단속해 보겠다 이러면서 지지층 결집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미국 국내 사정이 좀 복잡한가 봅니다. 안진용 기자. 미 국무장관이 원래 우리나라에 조만간 오려고 했다가 이게 취소가 됐어요? 네, 루비오 장관이 방한을 예정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취소됐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중동 문제가 더 우선시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또 7일 이 미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탈리아 이 총리와 회담을 갖기로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루비오 장관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보좌관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공석으로 있기 힘든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방안을 추진했던 이 8일 바로 미국의 상호 관세 유예 시점과 맞물려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남미 기자, 만약에 미 국무장관이 왔으면은 한미 정상회담도 좀 더 탄력을 받게 됐을 것 같은데 앞서 G7 때도 이렇게 트럼프가 갑자기 귀국을 하는 바람에 한미 정상회담은 못했었고요. 이걸 또 차후에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해서 미 국무장관도 닷새 앞두고 한국을 이제 오려고 했는데 이게 닷새를 앞두고 돌연 취소가 된 겁니다. 한미 간 소통은 문제 없는 거예요. 저도 궁금해서요.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미국 사정에 아주 정통한 외교가 핵심 관계자와 통화를 해봤습니다. 네. 분명히 이렇게 그 국무부 장관이 닷새 전에 이렇게 급박하게 취소하는 거 흔한 일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미 소통에 문제가 생긴 거냐? 그건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개인적인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캐릭터도 작용을 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한미 관세 협상이나 한미 정상회담 문제 말고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 발등 위에 떨어진 이슈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란 문제 있죠, 우크라이나 문제 있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이 법안 통과시키면 나 신당 만들 거예요 한 지출 감세 법안도 다시 하원의 재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문제는 없고 특별히 또 국무장관이 지금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까지 겸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미국, 그러니까 트럼프 곁을 좀 떠나기 쉽지 않을 거다. 이런 관측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한미 두 정상의 만남이 언제쯤 이루어질지는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다음 이야기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휴대전화 잠금 설정 잘 해두고 계십니까?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이나 좀 귀찮으신 분들은 사실 이걸 좀 간단하게 하거나 잠금 설정을 아예 안 해두기도 하죠. 그런데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안진용 기자. 장년층 휴대전화만 노린 범죄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식당이나 가게 등에서 서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저지른 건데 밑그림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가게로 들어온 한 남성이 보이시죠? 네. 주인은 자리를 비운 듯 주위를 살피며 잠시 이 남성 머뭇거리더니 휴대전화를 잽싸게 주머니에 넣고 사라지는 모습입니다. 아, 저렇게요? 자, 이 남성 여기서 범행이 그치지 않습니다. 네. 또 다른 식당으로 가는데 여기에선 또 이제 손님인 척을 합니다. 네, 같은 남성입니다. 네. 직원이 다른 손님에게 음식을 내어주는 사이 주방 쪽으로 슥 가는 모습이죠. 네. 휴대전화를 허리춤에 넣고 저렇게 또다시 사라집니다. 아이고. 벌써 세 번째 가게, 이제 다른 가게로 가게 됩니다. 저희 다른데요, 또? 네, 뭔가를 이번엔 물어보는 듯 주방으로 다가가더니 네. 제 것처럼 익숙하게 또다시 저렇게 슬쩍 휴대전화를 챙깁니다. 아이고. 해당 절도범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과 인천, 부산, 대전 등지를 돌아다니며 식당과 옷가게 등에 들어가 주인의 휴대전화를 훔쳤습니다. 이 절도범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만 무려 45명. 45? 피해액은 2억 7천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2억 7천만 원이요? 아니, 이용재 평론가, 이 휴대전화만 가져간 건데 어떻게 이 피해액이 2억 7천만 원이나 되는 거예요? 네, 일단은요, 우리가 이제 보통 식당에 가보면은 이 계산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거기 테이블 위에 이 핸드폰이 굉장히 무방비하게 열려 있는 상태로 그냥 있는 경우가 있어요. 충전기만 꼽혀서. 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그런 핸드폰은 이제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지갑형 케이스를 쓰세요. 아, 옆에 지갑처럼. 네, 그래서 이렇게 네. 어르신들에게 전화 받을 때 이렇게 얼굴이 반쯤 가려지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막 신용카드도 꽂혀 있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뭐 비밀번호 같은 것도 메모로 이제 꽂혀 있는 경우가 있고. 네. 그러니까 이 범인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배달 뭐 이런 주문 같은 거 핸드폰으로 이제 보고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이 무방비하다는 게 너무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훔쳐 가가지고 뭘 해내냐? 이 비밀번호 거기 쪽지 같은 거 있으면은 그거 이제 신용카드 대출 받고 현금 인출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금거래소. 요즘 금 비싼 거 어떻게 알고? 네. 금거래소 가서 금까지 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사실 이나미 기자 뭐 지갑형 케이스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뭐 또 깜빡깜빡하다 보니까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를 적어두시는 어르신들도 많은데 이걸 어떻게 범죄에 악용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더 화가 나는 거는요. 이 피의자 남성이 그것도 굉장히 영세한 식당, 또 옷가게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네. 정말 그렇게 막 돈이 많으신 분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또 서민층의 어떤 중장년층의 휴대전화를 훔쳤다, 그걸 노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남성이요 이미 상습 절도 혐의로 27범, 전과 27범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출소한 지 10개월 만에 똑같은 범죄 또 저지른 건데요. 이미 이렇게 적발되기 전에 타 지역 경찰서에서도 비슷한 혐의가 적발이 되어가지고 이 남성 쫓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잠깐 일하는 사이에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것도 모자라서 열심히 일해서 번 돈까지 모두 훔쳐간 걸 안 순간 이 피해자들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휴대폰에 뭐 주민등록이 있었지, 운전면허증 있지, 카드 2개, 3개 있었지. 이게 내가 패턴을 해놨어. 근데 패턴을 찾은 거야. 그거 어떻게 찾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다 찾을 수 있디야. 내 양쪽 통장에서 인출해갔지, 카드사에서 양쪽에서 현금 서비스를 받아갔지. 꼬박 3일을 장사를 못하고 물고 다니면서 그래서 뭐 경찰 찾아봐야 뭐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덤덤해. 아니 허준 변호사, 그러니까 있는 돈만 가져가는 것도 모자라서 현금 서비스까지 받았다는 거잖아요. 이 절도범이 그러면 그걸 갚을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현금 서비스를 받은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현금을 인출한 부분, 뭐 금을 산 부분 이런 거는 결국에는 위험 부담을 피해자가 져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뭐 청구해서 이기면 재판 결과 받아든다 하더라도 집행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은행과 좀 위험 부담을 나눠질 여지도 있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에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 때문에 네. 비대면 대출을 할 때 은행이 본인 확인을 하는 의무를 상당히 고강도로 높게 평가하는 것이 요즘 법원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은행 쪽에서 만약에 뭐 실물, 그러니까 신분증 사본이 아니라 원본이 아니라 2차 사본을 가지고 대출을 만연하게 해줬다라든가 뭐 영상통화 같은 것들로 뭐 철저하게 확인을 하지 않았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은행이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걸 좀 나눠서 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네. 최근에 어떤 판례가 또 있었냐면 저렇게 휴대전화 안에 신분증을 저장을 해놓으면 이거는 사용자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대출 채무 명의자의 책임이다라고 보는 판례들이 주류인데 네. 어떤 판례가 나왔냐면요. 그거는 사회통념상 이례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100% 은행이 책임져야 된다. 이런 판례도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렇군요. 아직까지 판례가 조금 엇갈리긴 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은행과 좀 위험 부담을 나눠지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저 사람 지금 전과 27범인데 네. 출소한 지 10개월 만에 또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거든요. 절도의 습벽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해액이 크기 때문에 특가법상 실형 가능성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들고 최고 법정형이 25년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구속 가능성 지금 상당히 높고요. 네. 25년형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높은 형량이 선고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장년층의 습관을 노린 범죄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게 한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니 안진영 기자, 이번에 노린 거는 어르신들의 잠금 패턴이에요. 네, 이 남성 같은 경우는 40대인데 진주 지역 사우나 7곳을 돌면서 4,5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휴대전화 등을 훔쳤습니다. 이 남성은 동종장거가 있었는데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다시 이런 일을 저지른 건데 네. 사우나에서 일단 미리 준비한 도구로 탈의실 옷장문을 엽니다. 그다음에 휴대전화와 지갑을 훔쳤는데 네. 이 휴대전화 잠금 패턴이 과거 이 비밀번호 시절에 2580, 0000인 것처럼 보통 어르신들이 쉽게 기억이나 니은, N 형태로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피해자분 영상도 보셨는데 휴대전화를 살짝 들면 이게 보인다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같은 패턴을 계속 손가락으로 문지르다 보면 그 부분이 빛에 반사시켰을 때 그 자국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패턴도 조금씩 바꿔줄 필요가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잠금 패턴을 풀었었고요. 또한 이
지갑형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요, 비밀번호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카드에서 전화 걸었을 때 신분증이 같이 있는 경우 그걸로 확인을 해서 비밀번호까지 들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휴대전화의 비밀번호 바꾼 후에 현금을 인출하는 형식으로 해서 피해를 더욱더 가중시켰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빛을 반사해서 보면 이게 보인다라는 건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용재 평론가, 저도 당장 지금 잠금 패턴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쓰고 계세요? 대부분 요즘에는 이제 안면 인식이 있어서 네. 비밀번호에 조금 우리가 소홀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비밀번호가 너무 단순합니다. 말할 수는 없지만 네. 누구나 다 제 핸드폰 손에 쥐면은 바로 해제가 가능할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걸 우리가 사실 방심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은 그 자기 생일번호도 절대 안 된다 생각하시고 가족들 생일번호 안 된다 생각해서 자기가 존경하는 위인의 생일번호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신박하고 신박하네요. 네, 아무도 네. 상상할 수 없는 거. 이런 걸로 비밀번호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남희 기자 어때요? 저는 지문이요. 그러니까는 홍채나 보통 근데 예전 핸드폰 쓰시는 분들은 지문 인식되는 폰이 아닐 수 있는데 저도 꼭 저희 프로그램 보시는 어르신분들께 추천드리는 것은 홍채나 지문 인식 같이 내가 아니면 이 잠금이 풀리지 않는 그런 것 패턴으로 바꿔놓으시는 네.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갑자기 저 지금 저희 부모님 걱정이 돼서 오늘 집에 가가지고 꼭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사실 그런데 연세가 이렇게 많으신 분들이면 휴대전화나 스마트폰, 특히 이거 사용하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악용해서 수천만 원을 뜯어간 사례가 있어요. 상당히 악질적인 수법입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휴대전화에 소액 결제 같은 것도 잘 못하시고 설령 결제됐다는 문자가 오더라도 이걸 그냥 만연히 생각하고 확인 안 하고 그냥 넘기시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을 이용한 사람인데요. 30대입니다. 스마트폰에 서툰 고령자들이 운영하는 모텔에 간 거예요. 그래서 숙박하는 척하면서 머무르면서 네. 이 업주한테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 내가 나중에 요금은 보내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휴대전화를 빌립니다. 빌려서 자기가 여기서 개인머니 무려 158만 원 이런 식으로 개인머니를 결제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결제한 소액 결제 금액만 4,500여만 원이라고 하고 피해자가 26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개인머니를 결제를 하고 이거를 굉장히 대담한 게요. 현금으로 또 환전을 합니다. 그러면은 명의자 계좌로 입금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그 명의자분은 소액 결제인지 모르니까 내 계좌에 돈이 들어왔네 하면은 저희 회사에서 보내준 거니까 그거 제 계좌로 다시 좀 이체해 주세요 해서 현금을 아예 뜯어가는 방식도 썼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구속 송치됐습니다.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용재 평론가, 그러니까 연세가 드신 분들이 범죄의 타깃이 되는 겁니다. 너무 속상한데 이제 앞으로 이건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이 사실 노인분들한테 디지털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디지털 문해력을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네. 실용성이 많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 그분들이 어디 가서 그걸 또 배워야 되고 그걸 시간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 손주 손녀분들이 있잖아요. 네. 있으신 분들은 요즘에 이제 핵가족이 되면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와의 관계가 많이 단절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색함을 참고 손주 손녀에게 아이들아,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거 비밀번호 안 풀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물어보면 그 손주 손녀, 요즘 MZ 세대들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어르신에 대한 공경심은 없지만 내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이 사랑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면은 걔네가 이를 악물고서라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해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손을 한번 손주 손녀들에게 내밀어 보시는 건 어떨까? 이런 제안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MZ 세대의 공경심은 일부가 그렇다는 네, 점, 그렇습니다. 저희 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누군가의 서투름을 악용하는 일 절대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스승 그림자도 밟지 말라 이런 말이 있죠. 그런데 사실 이 말이요, 요즘 좀 무색해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황당한 심부름 사연이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남희 기자, 김밥 심부름이에요? 이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저는 사실 이게 진짜 사실이야라는 질문이 계속 들었던 사례입니다. SNS에요. 한 이용자가 교사 학부모의 그 교권 사례, 그 침해집이라는 거기에 나왔던 아주 황당한 사례를 공유를 한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네. 교사가요. 체험학습이 열립니다. 이때는 학부모님들 우리 아이들 각자 도시락을 준비해 주세요. 점심은 개별 준비입니다. 이렇게 안내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학부모가 이렇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김밥 사실 때 우리 것도 하나 사서 같이 보내주세요. 우리 아이 것도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 뭐 초등학교 졸업한 지 수십 년 지났지만 저희 때만 해도 네. 이제 선생님 만약에 소풍을 가거나 이러면은 어머니가 선생님 더 하나 챙겨드리자. 아니면 뭐 김밥을 하나 더 싸주시자거나 아니면 과일을 하나 더 챙겨주신다거나 이런 사례로 저는 학교를 다녔는데 네. 아니 선생님 보고 우리 애 밥을 챙겨달라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선생님이 챙길 학생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황당하다면서 사례가 공유된 겁니다. 물론 뭐 교권 사례집에 나온 게 글로 돌아다니는 사례기는 하지만 진위 여부를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저게 정말 사실이라면 듣는 저도 너무 황당하긴 한데 교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했을까 싶어요. 내가 이러려고 선생님 만나 굉장히 큰 괴로감에 쌓일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진짜 아까 그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소풍 때 되면은 모든 학부모 선생님들이 이제 선생님 것까지 이 도시락을 써줘가지고 소풍 때 혹시라도 좀 많이 못 먹는 친구 있으면 선생님 주변에 모여서 다 같이 먹고 이런 훈훈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이거 완전 반대에서 선을 더 넘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인터넷 여론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 그래요? 뭐 옛날엔 우리가 선생님 도시락 쌌다. 이거 당연한 뭐 반응이고요. 만약에 이 선생님이 실제로 이 김밥을 쌌다고 쳐요. 근데 그게 혹시라도 났어요. 네. 그래서 아기가 아파. 그럼 이거는 이야기가 더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누가 책임질 거냐 이겁니다. 그리고 또 자식 도시락도 못 사주는 게 오히려 아동 학대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두 번째 아까 그 댓글처럼 허주연 변호사 뭐 사달라는 것도 일단 황당하지만 만에 하나 진짜로 사줬어요. 근데 저 댓글대로 그런데 이거 김밥을 먹었더니 아이가 탈이 났다고 가정하면은 이거 누구 탓이에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어쨌든 이 교사가 일부 책임을 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댓글도 올라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밥집에서 뭔가 잘못된 재료를 사용해서 김밥을 만들어서 상한 김밥을 줬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김밥집 책임이겠지만 정상적으로 잘 조리된 김밥을 사가지고 왔는데 네. 소풍 가면 요즘에 이렇게 날씨가 덥고 하면은 선생님이 자기 도시락뿐만 아니라 아이 목까지 다 보관을 해서 챙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뭔가 보관상에 심각한 실수가 있어서 이걸 먹고 아이가 탈이 났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선생님이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거든요. 결국 뭐 입증 문제가 남기는 하겠지만 교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까지 해서 아이를 챙겨준 건데 법적인 분쟁까지 휘말리게 되고 나중에 뭐 그게 소액이라고는 하지만 치료비라든가 위자료라든가 이런 걸 일부 물어주게 된다고 하면 네. 이거는 그야말로 진짜 내가 왜 이러려고 선생님 맨날 이런 생각 들 수밖에 그렇죠.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누리꾼들도 더 걱정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과도한 요구는 교사 개인이 아니라 전체 뭐 유치원이라든가 그 기관 측에서 대응을 해서 들어주지 않겠다는 원칙을 좀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게 정말 사실이면은 아이들 사실 부모를 더 상대하기 힘들다는 교사들의 고충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연이 알려지니까 나도 비슷한 일 겪었다 이런 공유글이 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인터넷에서 지금 뭐 비슷한 사연을 공유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몇 가지 사연을 좀 소개를 해보자면요. 애가요, 학교에 네. 신발 주머니를 놓고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애 엄마가 선생님, 혹시 퇴근하실 때 우리 집 경비실에 애 신발 주머니 맡겨주실 수 있나요? 네. 요런 이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저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요. 네. 그래서 결국엔 선생님이 이거 경비실 학교 경비실에 맡겨놓을 테니까 어머님이 아이고. 퇴근하시면서 가져가세요라고 이렇게 지혜롭게 대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연은요. 네. 이 아이 엄마가 교사한테 이 자기의 도시락을 싸달라고 했다. 네. 이것도 황당한데 거기서 이제 당연히 선생님이 거절했습니다. 안 됩니다. 그랬더니만은 나오는 답변이 아니 선생님은 우리 학생들 사랑하지 않으시나요? 예. 교장 선생님 번호가 뭐죠? 이렇게 아이고, 따졌다고 합니다. 아유 참 너무 아유, 황당합니다. 진위 여부가 진짜 이게 맞다면 너무 황당할 것 같습니다. 근데 덜렁 이런 사연들도 있었다고 해요. 저희 작가들이 찾은 사연인데 보니까 덜렁 1,000원을 주고 밥이랑 간식을 사 먹여달라 이런 학부모까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저게 사실이면은 요즘 물가에 1,000원으로 뭘 사란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사연이 나온 시절이 요즘보다는 물가가 조금 쌌던 시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밥 한 줄에 1,500원 하던 시절인데 요즘에 김밥 한 줄에 보통 4,000원씩 이렇게 하더라고요. 너무 4,000원 비싸져서. 넘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한 줄에 1,500원을 하는데 네. 그 시절에 이렇게 소풍 가니까 학부모가 자기는 바빠서 아이 도시락 쌀 시간이 없으니까
달랑 1,000원 한 장 주면서 밥이랑 간식 좀 사 먹여달라 이런 학부모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물가가 지금보다는 쌌다고 하지만 1,000원으로 김밥 한 줄도 못 사는데 밥뿐만 아니라 간식까지 사 먹이라고 하니까 이 너무 황당하다는 거죠. 이거 무슨 뭐 법적으로 처벌되는 거 없냐 이렇게 궁금해도들도 하시던데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 네. 학부모가 1,000원 주면서 우리 애 밥 안 챙겨주면 뭐 민원을 넣겠다라든가 진정을 하겠다라든가 이런 협박을 수반했다고 하면 강요죄로 처벌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렇게까지 되는 경우들이 잘 없고 또 선생님들이 학부모를 상대로 형사 고소한다는 것도 정말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이런 요구 자체를 안 해야 되는데 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자, 그런데 일부 이런 부모들의 지극한 자식 사랑이요. 아니, 학교를 넘어서 이번에 병원에서도 벌어져요. 네, 지난해 이 자신을 치과 상담실장이라고 밝힌 A씨가 SNS에 올린 글입니다. 아이의 기준은 몇 살일까요? 라는 글이었는데 왜 이런 글을 올렸냐? 본인이 일하는 치과에 23살 남성이 온 겁니다. 충치가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왔고 실제로 검사를 해보니까 충치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치아 이제 위치와 재료, 비용까지 다 설명을 해주고 이거에 동의를 해서 치료를 다 해준 겁니다. 자, 근데 20만 원 넘게 결제가 됐는데 갑자기 이 남성의 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 얘기는 우리 아이가 뭘 안다고 보호자의 허락 없이 그냥 치료를 하냐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한테 과잉 진료를 한 게 아니냐, 왜 20만 원이나 결제하겠냐면서 환불하러 가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여성, 이 어머니 실제로 치과에 왔고요. 해당 상담실장은 차트 사본과 진료비를 설명해준 내역들을 전부 다 확인시켜준 후에 보건소까지 신고가 들어간 걸 해결했다고 하는데 네. 과연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몇 살까지를 아이로 봐야 되는지, 23살은 혼자 판단할 수 없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문이 생겼다는 겁니다. 아니 뭐 사실 초등학생이면 그럴 수 있겠다 싶긴 한데 23살 남성한테 우리 아이라니 이게 보호자 허락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23살이면요. 법적으로 미성년자 나이 기준을 넘겨도 한참 넘긴 나이입니다.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 보호자 동의 없이 만약에 신용카드를 썼다고 하면 나중에 보호자가 이용 계약을 취소하는 그런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겠지만 23살 남성이 자신의 충치를 치료하는데 의사한테 충분히 설명을 듣고 동의를 해서 치료를 했는데 우리 아이를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를 그렇게 치료하면 어떡하냐 환불 요구한다. 이런 거는 법적으로도 말이 되지 네. 않고 상식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 것 같고요. 우리가 80대 부모도 60대 보면 자기 아이 같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횡단보도 건널 때 손 들고 건너라, 빨간불에 건너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에나 해당하는 말이지 이렇게 자기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까지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좀 비뚤어진 자식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비뚤어진 자식 사랑이라고 하지만 안진용 기자, 우리가 쭉 뭐 이제 학교부터 병원까지 뭐 지극정성인 부모들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 자식에 대한 애틋한 마음은 좀 다를 것 같기는 해요. 분명 부모 마음은 그럴 텐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치료받고 왔어라고 23살 된 아들은 엄마한테 얘기를 했겠죠. 근데 어머니는 그때 야 이러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연락해 볼게 했을 때 그 아들은 정상적인 23살의 사고라면은 연락하지 마세요. 제가 제대로 치료받고 왔습니다라고 할 텐데 근데 결국은 연락이 오게 만들었죠. 이거 자체는 아이를 정서적으로 잘하지 못하게 만든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과잉 보호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정말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혹시 나는 그러지 않은가 한 번쯤은 되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 온라인에 올라온 사연이고 진위 여부는 더 확인해봐야 된다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하나 준비 또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요, 사실 이것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분들 많으십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바로 러브버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저기 그야말로 때로 달라붙어서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국민들이 좀 참을 줄 알아야 한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아니 누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지금 러브버그가 이제 전국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기는 하지만 제일 심한 곳이 결국에는 수도권이고 그중에 인천 계양산, 계양구거든요. 그런데 윤한 계양구청장이 국민들도 좀 참을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해서 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계양산 등을 뒤덮은 일명 러브버그, 정식 명칭은 붉은 등 우단 털파리라고 하는데요. 국민들이 좀 참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양산이 서식 환경이 굉장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러브버그가 모여 살고 있는데 돌발적으로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민원을 많이 받다 보니까 러브버그 러자만 들어도 이제는 너무 힘들 지경이다. 잠을 못 잔다. 이렇게 토로를 하면서 네. 러브버그가 익충이고 토양 환경을 좋게 하는 기능을 해서 뭐 살충제 같은 걸
통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물론 인천 쪽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해소가 안 돼서 이제 국민들은 익충이라는 말도 꺼내지 마라 이렇게 화가 난 상황인데 네. 물론 이 계양구청장 측에서도 힘든 부분은 이해는 하지만 국민들이 좀 참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러브버그로 힘든 국민의 마음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남희 기자, 참 국민들이 이렇게 더운 여름에 꾹 참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게 오히려 화를 더 부채질하는 발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무더위에 화를 부채질하고 정말 고혈압 오게 하는 정말 네. 화나는 발언입니다. 유승진 앵커도 얘기했잖아요. 좀 전에 잠을 못 잔다고 그런 네. 거 때문에.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어떤 뭐 식당이나 정육점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너무 러브버그가 많이 와가지고 장사가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먹고 사는 데까지 지금 지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아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참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정치 오래 취재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정치인의 발언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시민이나 국민에 대한 공감이고요. 두 번째는 대책 제시입니다. 만약에 이 계양구청장이요. 네. 여러분 너무 힘드시죠? 저도 러브버그 때문에 잠을 못 자겠습니다. 이런 발언을 했다면 공감을 얻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전역 방제했다면 환경단체가 문제 삼을 것 같다 고민도 털어놨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제가 대책을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했으면 공감을 얻었을 겁니다. 그런데 국민과 공감하지 못했고 대책 제시를 제대로 못했다는 점 두 가지가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계양구청장의 발언, 인천 계양구면은 허재인 변호사, 지금 영상에도 잠깐 나오지만 이렇게 러브버그가 뒤덮였다는 계양산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한번 짚어볼게요. 국민들 지금 저 상황이라는데 국민들 불편하지 않게 방역 청소는 그럼 철저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익충이고 만약에 강력한 어떤 살충제를 써서 방역 작업을 했다가는 네. 환경에 뭔가 문제를 줄 수도 있고 생태계 교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환경단체들의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구청 측에서 강력 대응은 하기 어렵고 대신에 뭐 끈끈이라든가 이런 친환경 방역 정책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러브버그가 뭐 끈끈이 정도로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네. 지금 이렇게 시커멓게 보이는 것 있잖아요. 저게 타일이 아니라 다 러브버그예요. 아유. 제가 인천에 얼마 전에 출장 갈 일이 있어가지고 이 경인고속도로 타고 이렇게 운전을 해서 오는데 네. 앞에 러브버그가 붙어서 보통 벌레는 빨리 차가 가면은 날아가거든요. 그렇죠.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시야 확보가 잘 안 될 정도로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게 노력을 다 한다고 해서 지금 해결되는 상황은 아닌 걸로 보이고 상황 자체에 비해서 그 노력 수준이 그렇게 문제를 해결할 정도로 미치지는 못하는 수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게 지금 다 러브버그라는 겁니다. 이걸 방제해야 할 책임자인 구청장인 건데, 아니 이용주 평론가, 지금 이 시기에 굳이 저런 말을 해야 했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지금 누리꾼들 반응이 굉장히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은평구 홍제천에서 조깅을 하다가 러브버그 한 커플을 입에 넣어봤거든요. 우연히 그러세요? 들어왔습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저도 모르게 핥고 뱉었어요. 굉장히 끔찍한 경험이었는데 의식해서 드신 건 아니죠? 아니죠. 그리고 또 이 걸어다니시는 분들, 이렇게 산책하시는 분들 보면은 어깨에 러브버그 한 커플은 누구나 다 품고 다니십니다, 요즘에. 오. 굉장히 상황이 심각해요. 그래서 지금 네티즌들이 네. 아니 익충 가스라이팅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익충이다 이거 참아라 하니까 이거 익충 가스라이팅이냐, 익충이면은 당신 집에다가 데려다가 키우시다 뭐 이런 댓글도 나왔습니다. 이건 제가 한 말 얼마나 아닙니다. 화가 나시면. 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 말이 와다르고 어다른데 아니 왜 훈계제라는 것처럼 우리에게 들리지?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국민 반응 심상치 않습니다. 네, 물론 계양구청장은 정말로 그런 뜻에서 얘기했는지 여부는 뭐 아직 해명된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적절하지 않은 발언인 것 같습니다. 워낙 이런저런 일들이 많은데, 그런데 안진영 기자, 부산으로 러브버그를 들고 간 사람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난달 30일 올라온 글인데 새벽 부산 출장길에 러브버그 약 20마리를 채집통에 담아서 한 부산의 숲에 퍼뜨렸다라고 쓴 네?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방에 러브버그에 대한 인지가 안 되어 있다는 황당한 이유를 댔는데 실제로 본인이 피해를 입고 있어서 이게 억울해서 이런 행동을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자신이 이런 글을 쓰거나 이런 영상을 찍어서 올렸을 때
조회수를 올리거나 또 관심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황당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자체가 많은 이들에게 또 하나의 혐오감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절대 이런 일은 금물입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뭐 진위 여부는 확인이 안 됐지만 이게 만약 사실이면 정말 이게 무슨 심보로 그랬을까 싶긴 합니다. 그런데 허지연 변호사, 저러면은 실제로 이걸 이제 다른 지역에 놓으면은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전문가들 얘기에 따르면 뭐 꼭 그럴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이 주류의 분석인 것 같습니다. 일단 러브버그들이 가서 번식을 해서 지금 뭐 계양산 정도로 엄청나게 창궐을 하려면 뭐 20마리 정도 갖다 놨다고 하는데 이 정도로는 충분한 어떤 번식이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뭐 알을 낳을 수 있는 공간도 찾아야 되고 산란 서식지도 찾아야 될 거고 그런데 어디에 갖다 놨는지는 모르지만 이 러브버그가 새로운 환경에서 바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뭐 유기물이 많은 그런 데다가 갖다 놓지 않은 이상 그냥 풀어놓는다, 날린다고 해서 수도권만큼 심각하게 확산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러브버그의 곤혹을 겪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니 오늘 갑자기 애들이 지인들이 짤 엄청 오는 거예요. 형 러브버그? 그 형 콘서트 때 저 뒤에서 맞아. 너무 웃겼다. 아닌가? 너무 웃기던데. 아니 러브버그가 진짜 한 5마리가 동시에 붙은 거야. 너무 많았어. 털다가 내가 나도 입에 많이 들어왔어. 아니 뭐 사실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이었을 것 같은데 이게 포착됐다니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네, 저 장소는 이제 고양체육관인데요. BTS의 다른 멤버 진의 콘서트에 갔는데 RM뿐만 아니라 정말 저게 5만 명이 모였었거든요. 근데 RM이 사실 욕설을 내뱉었다라는 것 자체는 결코 올바른 행동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동감을 없는 이유는 현재 그 실제로 공연장에 갔던 사람들이 러브버거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는 공감의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내놓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렇게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다른 멤버가 욕했더라, 이 상황이 너무 웃기다라고 얘기를 했고 RM 역시 그 상황을 스스럼 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RM의 그 부적절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표하는 건 그만큼 러브버그로 인한 피해가 지금 상당히 크다는 방증입니다. 어쨌든 뭐 이 러브버그들 7월 중순이면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좀 참아야 할 것 같은데요. 이남희 기자가 좀 그래도 최대한 피할 수 있는 팁을 알아봤죠? 알아봤어요. 일단요, 제가 오늘 핑크색 옷을 입고 나왔는데 이 옷을 입고 나가면은 러브버그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밝은색 옷을 좋아한다고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비교적, 그러니까 어두운색 옷을 입는 게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는 친환경적으로 퇴치하는 방법. 그러니까 물 한 컵 정도의 구강청결제 세 숟갈 정도를 넣어서 문틈에 뿌려준다거나 아니면 주방 세제를 3방울 넣어서 뿌려주면은 바로 러브버그 퇴치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 또 이렇게 핵심만 살펴봤습니다. 몰랐던 이야기대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도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 퀴즈입니다. 시진핑 주석과 관련된 퀴즈인데요. 시진핑 주석이요. 사실 요새 뭐 실각한다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설들이 돌고 있는데 이거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어떤 거에 떨고 있을까요? 자, 이 퀴즈 정답은 잠시 후에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지식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이용주 평론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중국 시진핑 주석이 실각한다 아니다. 일단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된 거죠? 네, 사실 시진핑 실각설은 2013년에 시진핑이 권력을 잡았을 때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이 소셜미디어에서 돌아다니는 이야기가 사실은 이 실체가 별로 없고 그 출처도 불분명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조금 그 실체가 소스가 조금 있는데요. 뭐냐면은 이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기 때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던 마이클 플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데 이분이 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중국에서 분명히 권력 이동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은 중국의 리더십의 변화는 나중에 굉장히 큰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일단 시작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전 버뮤다 주재 미국 대사 그레고리 슬레이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중국 통이거든요. 중국에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뉴욕 포스트에다가
중국의 시진핑이 실각을 했다라는 이 논문을 글을 기고를 해서 그게 이제 실체가 돼서 점점점 이 소문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실각설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시진핑이 중국 내의 절대 권력의 상징이다 이렇게 통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상징하는 사진 한 장부터 일단 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인데요.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 빨간색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게 두 개의 찻잔인 것 같아요. 박 교수님, 이게 어떤 의미죠? 저게 이제 저 사진 때문에 사실 여러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네. 첫 번째 잔은 그러니까 지난 10년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2012년도부터 12년도까지의 이제 원래 거기 이제 시진핑 저기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 두 번째 잔은 3년임을 상징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하나는 저기 좀 특수 제작된 컵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차가 다른 데서 오는데 거기에 물이 색깔이 달라지면 네. 이게 독이 들어갔다. 뭐 이런 식의 나오는 썰도 있고요. 네. 근데 좀 그게 안 맞는 게 이제 저기 이제 이미 다 3년임이 됐고 확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부분에서는 저때 또 이제 특히 이제 목이 좀 안 좋았다. 뭐 그래서 더 그걸 요구를 했다. 이러기 때문에 다양한 지금 뭐 갑론을박이 있긴 합니다. 근데 뭐 그 말고는 또 저렇게 두 잔을 또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또 상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해설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 찻잔 두 개를 가지고도 갑론을박이 있을 정도로 중국 내에서는 어쨌든 굉장한 최고 신비주의. 권력을 네.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시진핑의 실각설이 돌고 있는 건데요. 그 이상 징후는 사실 군 내부에서부터 불거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실각설, 그다음에 이제 뭐 곧 퇴임한다, 은퇴한다, 다 근거가 없어요. 과장된 내용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특히 대만, 네. 미국 쪽에서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경향이 강하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군부 내에 거긴 뚜렷하게 이상 징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래요? 지금 저기 나오는 인물이 이제 마오쩌둥이고 앞에 간 시진핑이거든요. 예. 그런데 중국이나 북한이나 군대는 내각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당이 지배해요. 그러니까 북한도 노동당이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 김정은이고, 중국도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그 시진핑이거든요. 네. 7인 체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진핑계 시자진으로 불리는 3명이 2명은 낙마했고 네. 부주석이 둘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장유샤라는 사람, 허웨이둥. 근데 허웨이둥이 사람이요? 이제 그렇죠. 네. 저 사람이 장유샤고 지금 시진핑과 대립하고 있다라고 소문이 난 사람이고, 지금 사라진 허웨이둥이 시자진, 바로 시진핑 측근인데. 허웨이둥. 예, 그렇죠. 이 부주석이 지금 사라졌거든요. 3월부터 없어졌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지금 실각설 이런 게 근거가 없는 어떤 희망회로지만, 네. 저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핵심에 지금 시자진을 불리는 3명이 지금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지금까지 중국 역사상 없던 일이거든요. 저렇게 мя오아까지 그렇죠. 세명. 그러니까 мя오야는 지금 중국 해군 출신인데 예. 이 시진핑 중심의 중국군 숙청 작업을 주도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 사람은 실각했거든요. 이미 네. 확인됐거든요. 리상푸도 이미 사라졌고, 허웨이둥은 이유도 없이 지금 안 나오고 있고, 네. 그다음에 측근이라고 불렸던 슈치량이라고 하는 사람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모든 게 이상하니까 지금 실각설에 지금 이제 기름을 붓는 거죠. 그렇군요. 군부의 움직임은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박 교수님은 실제로 이렇게 돌고 있는 이 실각설, 이게 실체가 있는 얘기라고 보십니까? 뭐 최근에 뭐 6월 30일 날이죠. 그러니까 지금 중앙정치국 이제 회의도 했었는데, 근데 그때 뭐 예견대 좀 사진에 나오는데 저기 6월 30일이거든요. 예. 저때 이제 나왔는데, 이제 또 외부에 이런 시각들이 많기 때문에 또 보여지긴 것도 있지만, 저때 이제 시진핑 주석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아까 장여샤라는 분이 열심히 받아 적고 있습니다. 요 뒤에 보시면 사진 저렇게요? 나오죠. 저 뒤에 받아 적고 예.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혀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스토리를 만들어서 짜맞춘 느낌이 있는 것들이죠. 근데 사실 지금 중국 제가 갔다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중국에서 보면 지금 중국 내부에 여러 가지 지금 좀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부정부패로 해서 물러난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좀 두드러지게 군 쪽에서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는데 이 장요샤하고 시진핑 주석은 원래는 요영제 같은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뭐 매체에서는
짱요샤가 지금 뭐 시진핑의 뒤를 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허웨이동이 그러니까 시진핑의 뭐 측근이다. 근데 측근이라는 표현은 다 외부적인 시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출발이 아까 말했지만 이게 작년부터 계속 나오다가 자 지금 이번에 아까 뉴욕 포스트에서 글이 나오고 그것도 그것을 대만의 자유시보가 받아서 세게 쓰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부풀려지면서 이게 전부 다 좀 확산이 된 느낌이 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6월 30일 날 나온 이 장면이 어떻게 보면 뭐 그런 좀 근거 없는 썰에 불과하다라고 스토리텔링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그래픽 볼까요? 보면은 그러니까 시진핑을 중심으로 네네. 1위부터 지금 7위까지 싹 모아놓은 거예요. 저기가 저 중앙정치 상무위원입니다. 서열 6위, 그러니까 7위까지. 그 다음에 저 뒤에 보시면 밖으로 나오면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중앙정치국 위원이 있죠. 그다음 중앙정치국이 있고 그다음에 또 후보위원이 있고. 그러니까 서열 순서대로 쭉 가기 때문에 짱요샤는 저 뒷부분에 다 있을 겁니다. 열심히 아까 뒷부분을 받아 적고 있는 모습이죠. 그만큼 건재하다는 거 과시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시진핑의 실각설이 도는 이유는 뭐 군부의 움직임들도 있지만 건강 이상설도 있다고 합니다. 아니 이 건강 이상설은 어떻게 불거진 거죠? 네, 이 중국 사정에 밝은 그레고리 슬레이튼 전 버뮤다 주재 미국 대사가 사실은 이 뉴욕 포스트에 이제 기고문을 쓰면서 이 모든 사단이 일어난 건데요. 그 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시진핑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8월에 있을 당 중앙위 전체 회의에서 은퇴하거나 아니면 뭐 이름뿐인 직책을 받고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이 혹시나 건강이 정말 안 좋은가 싶어서 사실 옛날 영상에도 시진핑 건강 이상설에 관련된 영상들이 조금 있거든요. 보면은요, 2019년 일인데요. 그때 중국 해군 창설 70주년 행사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이걸 보러 왔어요. 보러 와서 지금 뭐 걸어 다니는데 이 걸음걸이가 평소와는 다르게 조금 뭐랄까요? 걷는 모습이 조금 천천히 걷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양쪽 다리의 밸런스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은 모습을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의자에 앉을 때도요. 이 두 손으로 이 장면인데요. 의자를 꽉 잡고 자기 자리를 이제 찾아가려고 몇 번이나 이렇게 자리를 다시 잡는 모습이 나오죠. 옆에 있는 마크롱 같은 경우는 그냥 편하게 앉는 거랑 너무 대조가 되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사람들이 특히 이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시 주석의 건강에 의문을 조금 많이 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짜 뉴스도 굉장히 팽배하게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지난해였죠. 이 중국의 한 인플루언서가 반중 성향인 것 같아요. 한 인플루언서가 시 주석이 이 3중회, 이 회의를 하던 도중에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요런 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냈어요. 가짜 뉴스를. 네, 그리고 이 영상 같은 거, 이 사진을 올렸는데 이 시진핑이 그 음료수를 이렇게 마시다가 저렇게 인상을 찌푸리는 저 사진을 좀 올려가지고 저때 진짜로 건강에 뭔가 이상이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저 차가 뭔가 다른 차가 아니었냐. 굉장히 많은 이 루머가 생성이 됐거든요. 이제 저 가짜 뉴스였습니다. 가짜였군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시진핑 건강 이상설은 굉장히 많은 루머가 있지만 아직까지도 실제로 확인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저렇게 뭐 가짜 정보들이 나돌 정도로 시진핑의 건강에 관심이 많은데 이제 건강 이상설이 실각설과 또 맞물려서 돌고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어떻게 보세요? 이게 왜냐하면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글을 봤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그 뉴욕 포스트에 봤는데 이제 그런 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논리를 갖다 붙여야 되니까. 제가 이제 갔다 와서 여러 이제 중국 내에 있는 뭐 이렇게 뭐 공무원들하고도 여러 가지 채널을 이제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뭐 좀 연세가 돼서 건강이 좀 뭐 이상이 있다, 좀 아프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고 아는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워낙 신부주의고 비밀주의 감천이 게 많기 때문에 결론은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것들을 보고 저걸 근데 지난 자료가 있지만 최근에 또 나온 지금 뭐 올해만 3번에 관련해서 해외 순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자꾸 맞추면 저는 논리가 되는 것들이죠. 근데 자꾸 맞춤면이라고 하셨지만 이 실각설에 불을 더 지핀 거는요. 최근에 외교 행사에 불참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요. 시진핑이 취임 후에 작년까지 12년 동안이요. 무려 12년 동안 빠지지 않고 참석했던 브릭스 정상회의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불참을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걸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President Xi never missed a BRICS summit
推动全球治理体系变革的重要力量，始终致力于维护多边主义、捍卫公平正义、促进共同发展。我们高度重视推动大金砖合作高质量发展。 아니 뭐 왜 불참하냐 이렇게 물었는데 좀 원론적인 대답만 나와요. 중국 그 외교부가 네. 할 말 없으면 언론적인 대답합니다. 아, 할 말이 없어요. 할 말 없으면. 그러니까 지금 다른 건 몰라도 예. 그 6월부터 중국 고위층들, 오피니언 리더들이 3인 이상 회합이 금지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일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여러 명 낙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건 지금 시진핑 주석이 뭔가에 집중해 있다. 그러면 최근에 특히 중국군 기강잡기 부정부패 이쪽에 상당히 주력을 하고 있다는 건 거의 정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브릭스 불참도 당 중앙군사위원회 7명이 지금 4인 체제로 운영될 만큼 중국군 내부도 지금 부정부패에 휩싸였다는 게 거의 정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몽을 실현할 수 있는 중국 강군화를 추진하고 네. 그다음에 시자진 중심의 중국군을 만들려고 하는데 측근까지도 보면 이제 비리에 연루된 일들이니까 지금 내부가 상당히 혼란스러울 거다. 그러니까 시진핑 권력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네. 공산당 지도부의 독재 권력의 아주 필연적인 결과인 부정부패 네. 이게 상당히 시진핑의 발목을 잡고 있고 거기에 주력하고 있다는 설이 제가 보기엔 더 정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지금 브릭스 갈 겨를이 없죠. 그 제가 하나 보충 설명드리면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그 시진핑 들어오고 나서 지금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사이에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8가지 규정이란 말을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뭐 이제 술 먹으면 안 되고. 네. 그러니까 함부로 뭐 어디 가서 해외 출국할도 안 되고 지금 그렇게 10년 동안 했는데 올 3월 달에 다시 그 8가지 규정에 대한 게 나오면서 올 7월까지 집단 학습 체제를 하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국내적으로 뭐 좀 복잡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는 게 이슈는 있다.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지금 8월 달에 지금 곧 이제 사중전회가 이제 공산당 이제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가 좀 바뀌는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부적인 이슈가 지금 더 크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뭐 시진핑의 실각설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사연임까지 꿈꾸고 있는 중국의 절대 권력자 시진핑의 위기가 사실 곧 중국의 위기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지금 중국 경제가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박승탁 네. 교수님. 특히 그중에서 중국 경제의 엔진으로 불리는 그야말로 중국의 부동산이 좀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부동산 이슈는 뭐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죠. 그래서 뭐 심각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 중국 정부도 부동산이 뭐 단시일 내에 올라오기는 쉽지 않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고 근데 중국 서민들 입장에서 많은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 사면 다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샀단 말이죠. 네. 근데 이게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정말 심한 경우는 반 정도 떨어졌고 일선 도시도 한 30% 정도 떨어졌다. 최근에 이제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건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네. 전반적으로 부동산이 지금 안 좋죠. 그러니까 부동산이 안 좋다는 것은 이 경제적 낙수 효과가 꽤 큽니다. 뭐 인테리어든 뭐 가전 제품이든 엄청난 많은 연관 산업도 이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일자리 문제도 연결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부동산이 계속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중국 경제 성장 부분에서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거고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걸 돌파하려고 한 게 내수 시장을 계속 키우려고 좀 하는 거죠. 돈을 과거에 풀어서 근데 하려고.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부동산 광풍이 심하다 보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뭐 이혼을 하려는 사람들이 늘었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그런 지방에서 또 한때 그게 인기였죠. 왜냐하면 집을 여러 채를 사는 게 돈 버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가짜 위장 이혼을 하는 것들이. 그렇게 줄을 섰다는 거죠. 줄을 섰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뭐 모든 사람들이 사면 돈을 번다는 게 있기 때문에 부부가 같이 있으면 또 제한되니까 한 네. 집마다 규제가 있다 보니까 이혼을 해서 또 집을 살려고 나중에 또 오르면 또 합치고 네. 이런 식의 하나 좀 해프닝도 많이 벌어졌었습니다. 아 저렇게 청약까지 하려고 문을 부수고 들어올 정도로 당시에 엄청난 광풍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좀 상황이 심상치 않다, 쉽지 않다 이런 설명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의 내수 경기 침체 여파로요 일을 못 찾거나 해고당하는 청년들도 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중국의 내수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데요. 때문에 이 대륙을 울린 이 중국 청년들의 슬픈 이야기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예. 네, 지금 이 영상은요. 지금 중국 유명 자동차 브랜드를 이제 생중계로 홍보를 하고 있는 도중에 생긴 일입니다. 네. 지금 방송 진행자 분입니다. 지금 여성분이. 근데 지금 갑자기 뭐 울는 표정을 지으면서 지금 굉장히 불만을 많이 토로하죠. 예. 지금 저 상황이 뭐냐면 우시는데요? 네, 울고 있습니다. 지금 저 상황이 방송을 하는 도중에 실시간으로 해고를 통보받은 모습입니다. 해고를요? 네, 맞습니다. 이 그 유명 자동차 브랜드라서 자신의 안위를 걱정을 안 했는데 갑자기 저렇게 해고 통보를 받으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이 모습이 생중계가 되면서 많은 중국인들의 가슴을 울렸고요. 다음 영상 한번 보실까요? 자, 이 영상은요. 우한에 사는 20대 여성이 최근에 다니던 그 회사에서 이 정리를 당하고 길거리에서 이 주먹밥을 팔게 되는데요. 이 주먹밥을 파는데 이 공안들에 의해서 이 노점 단속반에 의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지금 이게 쫓겨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쫓겨나다가 결국에는 저렇게 내가 회사에서 잘리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 주먹밥 오늘 고작 한 개를 팔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막 오열을 합니다. 네, 지금 오열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 사연이 너무 딱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많은 이 중국인들이 이 여성분과 아까 그 여성에게 이 몰입을 해서 이 너무 딱하다 이런 청년들 너무 많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올해 중국의 이 청년 실업률을 보니까 네. 15.8%. 15.8%. 네, 중국 전체 실업률이 5.1%인데 청년 실업률이 15%예요. 너무 심각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중국 청년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지금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중국 청년 실업의 문제가요, 박순정 교수님, 단순히 뭐 일자리 문제에 그치진 않는다 이런 분석들도 많거든요. 네, 이게 이제 사회적인 이슈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국이 앞으로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게 실업률, 그러니까 취업률은 공산당 리더십의 바로 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불만이 많으면 결국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현상이 코로나 이후로 이제 심각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급격하게 이제 산업의 고도화가 되면서, 그다음에 미국의 대중국 제재가 심화되면서 같이 맞물리면서 경제도 안 좋아지면서 일어난 얘기인데, 이런 불만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뭐 이제 여러 가지 불만의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고,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이제 어떻게 해결 방안을 찾지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특히 뭐 아예 안정적으로 공산당원이 되겠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원이 지금 1억 명이 넘었지 않습니까? 근데 저런 사회적 혼란 문제가 앞으로 중국 정부가 지금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요, 조한범 박사님, 예. 중국 내에 위기가 드러나는 장면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체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기 시작한다는 점이에요. 지금 시진핑 실각설 지금 미국 대만에서 나온 건 제가 보기엔 근거가 희박하고요. 저게 진짜 문제입니다. 네. 작은 왜냐하면 불씨가 정치학에서 보면 이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네.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 기준을 지금 10,000불로 보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지금 13,000불이에요, 1인당 GDP가. 그러니까 테난먼 같은 경우 89년에는 생활 수준이 낮으니까 안타깝지만 성공하기 어렵죠. 근데 지금 10,000불이 넘었는데 인터넷 통제당하고 아까 말씀하신 뭐 집단 학습을 강요당하고 이런 게 안 통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진핑의 진짜 위기는 뭐냐? 바로 이 체제 비판, 자유에 대한 욕구.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 경제가 계속 성장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성장률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래도 공산당이 독재해도 밥은 먹여줬잖아. 네. 이렇게 참았는데 이제는 취직도 안 되고 저런 일이 벌어지니까 공산당에 대한 저항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표면화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위기는 지금 나오는 뭐 이런 권력 투쟁이 아니고 예. 바로 저거다. 저거다. 중국 인민들의 가지고 있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것. 그다음에 공산당 독재라는 많은 후유증. 예. 그게 진짜 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두 교수가 쓴 거라고 이게 한 언론이 이렇게 보도를 했지만 저 내용을 보면 작은 불씨가 들판을 태울 수 있다. 저 굉장히 이제 도발적인 성명을 저렇게 낸 건데 아직까지 뭐 저 두 사람이 실제로 썼는지 여부는 진위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상당히 체제에 대한 위기를 보여주고는 신호다라는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퀴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퀴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그러니까 시진핑이요. 무언가에 떨고 있다. 이 퀴즈를 내드렸는데 일단 이용주 평론 혹시 정답이 뭘까요? 방탄소년단 전역.
애 떨고 대통령. 있다. 아, 시진핑이 두려워하는 게 한류거든요. 예. 방탄소년단 이번에 전역해서 더 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떨만 하겠지요? 네, 그런데 뭐 저희가 하는 괴랑은 좀 맞지 않으니까 답은 아닐 것 같은데 정답이 뭔가요? 지금 최근 이슈와도 제가 맞물려서 좀 본다라면 지금에 나오는 달라이라마 생일에 떨고 있다. 물음표입니다. 네. 무슨 얘기죠? 이제 이건 달라이라마 지금 14대 달라이라마인데요. 네. 이제 이분이 1935년생입니다. 곧 이제 90세가 되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뭐 차기 이제 15대 달라이라마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뭐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단체에서 발표를 할 거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앞두고 90번 생을 앞두고 이제 지도자 회의를 하고 이러니까 중국 정부는 달라이라마의 이제 지도자는 중국에서 일어나는 거지 외부에 있지 않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이런 이슈를 가지고 아마 최근에 뭐 시진핑 주석이 이제 떨고 있다 이런 말도 했고 사실 6월 27일 날 6월 말에도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좀 메시지를 던지긴 했습니다. 네. 저기 티베트 쪽에 이제 좀 메시지를 던져죠. 공산당과 함께 가면 더 번영의 길을 갈 것이다. 네. 자, 박수장 교수님, 우리가 쭉 이렇게 시진핑 실각설부터 중국의 위기까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짧게 여쭤보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좀 미친다고 보세요? 우리한테 영향치는 영향 부분인데 사실 좀 이런 외부적인 매체에 좀 너무 이렇게 우리가 너무 매몰되지는 말고 우리가 중국을 좀 여러 가지 좀 균형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다루지 않았지만 미국의 대중국 제재로 우리가 딥시크도 있지만 계속해서 기술 자립화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 지금 미칠 영향, 우리 제조 산업, 우리 산업의 생태계가 무너질 위기도 지금 제가 볼 때는 매우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중국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변화를 조금 더 다양하게, 조금 더 좀 폭넓게 복합적으로 이해하는 좀 그런 데 해안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까지 세 분과 함께 시진핑 실각설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이야기 더 내일도 오후 3시 50분 저희와 함께 지식 충전해 보시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